발표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드릴 제 석사 연구였던 논문은 Generating Texture for 3D Human Avatar from a Single Image Using Sampling and Refinement Networks입니다. 본 연구의 방법론에 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하나의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디테일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제 그림의 기원에 관한 설화를 그려낸 회화 작업입니다. 이 설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도자기를 빚는 사람인 부타데스의 딸이 자신의 애인의 그림자를 벽에다가 비춘 다음에 그 외곽선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그걸 이제 진흙으로 부조해서 어떤 3D 도기로 만들어서 간직을 했다라는 내용의 설화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사람의 외형을 간직하려는 시도가 꽤나 깊은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예종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하면서 작업한 주제도 이러한 외형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소장할 수 있을까에 관한 주제였고, 그거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또한 이제 대상의 인물을 캡처하려는 시도가 또 컴퓨터 그래픽스 비전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동어를 반복해 버렸네요. 과거 예술에서 대상의 재현은 이제 그림과 같은 이처럼 평면에 그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각이라는 보다 입체적인 시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대상의 재현에서 외형의 기하학적 복원 말고도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형태에 맞는 채색, 텍스처를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텍스처를 만드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외형, 굴곡에 맞는 채색이 있을 때 보다 사실적인 재현이 가능하다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더 뭔가 실제감이 있는 몰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기하 모델에 맞는 텍스처를 생성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3차원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단일 이미지로부터 3차원 인물 모델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모델의 지오메트리에 맞는 UV 정렬된 텍스처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본 논문의 주 목적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단일 이미지로부터 3D 인물 메쉬와 텍스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어진 단일 이미지로부터 3D 메쉬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 생성된 메쉬와 주어진 이미지를 다시 입력으로 하여서 텍스처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본 연구에서 주 컨트리뷰션은 주어진 단일 이미지와 생성된 3D 인물 메쉬 표면에 맞는 텍스처 맵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단일 이미지로부터 3차원 인물에 대한 이제 3D 인물 메쉬에 대한 텍스처를 획득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미지를 메쉬에다가 프로젝션한 다음에 다시 영역에 대한 이제 UV 텍스처 맵을 다음과 같이 획득을 하고, 그걸 이제 이미 존재하는 어떤 이미지 인페인팅 방법을 통해서 빈칸을 채우게 되면은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제너럴한 이미지 인페인팅 문제에서는 대개 입력과 출력,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구조가 서로 정렬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앞선 프로젝션 과정을 통해서 텍스처를 획득할 경우에 이러한 구조적인 정렬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단일 이미지로부터 추정한 3차원 메쉬가 이미지에 때때로 완벽히 정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션을 통해서 텍스처를 획득을 할 경우에 이런 해당 텍스처가 이 메쉬의 표면과 정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른 각도에서 렌더할 경우 뭔가 눈이 뺨에 가 있거나 뭔가 코가 뒤틀려 있거나 하는 텍스처랑 메쉬가 맞지 않는 어떤 이상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텍스처 생성 과정에서는 메쉬의 표면과의 정렬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렬된 텍스처를 생성하기 위해서 몇몇 연구들은 어떤 프리디파인된 UV를 활용해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방법론을 이제 활용하였는데요. 이러한 방법론들은 성공적으로 어떤 정렬된 텍스처 맵을 생성을 하긴 했지만 대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우에 학습한 데이터로부터 평균적인 텍스처를 학습하여서 뭔가 디테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텍스처 생성 방법론 말고 이제 휴먼 이미지 신테시스 타스크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텍스처 맵을 중간 과정에서 생성을 하고 이것을 이제 레퍼런스로 하여서 최종적인 어떤 노블 뷰 신테시스를 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제 다양한 자세의 인물 이미지들을 어떤 캐노니컬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서 이제 UV를 활용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노블 뷰 신테시스를 이루어냈는데, 이러한 중간 과정에서 생성된 샘플된 텍스처들은 본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아티팩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곧바로 텍스처를 메쉬에 입혀서 렌더링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은 UV의 어떤 정렬을 되게 잘하고, 그리고 샘플링을 활용한 경우에는 디테일을 되게 잘 캡처하고, 어느 정도 둘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만의 장점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생성하는 텍스처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시각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획득한 텍스처를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UV에다가 정렬을 하고, 이제 동시에 누락된 영역의 텍스처를 샘플하여서 최종적인 텍스처를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론의 오버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이미지, 주어진 단일 이미지로부터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외형 정보와 기하 정보를 UV 맵의 형태로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 외형 정보의 경우는 덴스포즈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와 3000 메시 간의 코레스폰던스를 찾아주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여서 가시 영역 정보를 이제 UV 형태로 매핑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제 색깔 RGB 텍스처를 T 인풋이라고 정의를 하고, 가시 유무에 따른 마스크, 저기에는 이제 비지빌리티 마스크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기하 정보의 경우는 이제 텍스트 쉐입이라고 하여서 이미지로부터 3D 메쉬를 생성하는 오프 더 쉘프 메소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거기로부터 그 메쉬로부터 노멀 정보를 UV로 가져와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샘플러넷은 이제 이러한 외형과 기하 정보 입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텍스처를 생성을 합니다. 이 샘플러넷의 목적은 빈 정보를 채워놓고 또한 메쉬의 UV에 맞게 텍스처를 정렬하는 것입니다. 생성된 텍스처 T 샘플은 이제 오클루전 마스크하고 컨캣된 다음에 그 다음 네트워크인 리파이너넷의 입력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오클루전 마스크는 UV에서 비지빌리티 마스크를 뺀 바이너리 마스크고, 이 UV 마스크는 UV 공간에서 3D 메쉬에다 매핑을 했을 때 활용이 되는 좌표, 유효한 좌표를 나타내는 바이너리 마스크입니다. 그 다음으로 리파이너넷은 이제 혼합 마스크, 혼합할 때 쓰이는 마스크 M 블렌드하고 최종적으로 정제된 텍스처 T 파이널, T 리파인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리파이너넷의 주 목적은 텍스처 T 샘플에 있었던 어떤 아티팩트를 제거함과 동시에 좀 더 사실적인 텍스처로 정제를 하는, 품질 향상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생성된 T 샘플과 T 리파인을 M 블렌드라는 마스크를 활용하여서 알파 블렌딩을 해서 최종적인 텍스처 맵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각 네트워크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샘플러넷과 리파이너넷이 있는데요. 먼저 샘플러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샘플러넷은 그라운드 트루스 텍스처, 그러니까 정답 텍스처하고 생성한 텍스처 T 샘플 간의 픽셀 거리를 계산하는 리컨스트럭션 로스하고 퍼셉추얼 거리를 계산을 하는 LPIPS 로스를 활용하여서 학습이 됩니다. 이때 LPIPS는 알렉스넷을 백본으로 활용을 하였고요.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L1 디스턴스를 계산해가지고 학습에 활용하였습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학습을 할 경우에는 이제 샘플러넷의 아웃풋인 T 샘플이 이미지 속에 있는 옷의 로고나 패턴 형태를 조금 왜곡하는 경우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게 그 예시인데요. 옷에 있는 무늬나 로고의 위치는 사람의 자세나 움직임에 따라서 변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디자인이라는 요소에 의해서도 가변적입니다. 이를테면은 나이키 옷을 생각을 하면 정면에 딱 하고 박혀 있는 어떤 옷도 있지만, 오늘 그 KCG에서 나눠준 티셔츠처럼 뭐 왼쪽 상단에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뒷면에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변적인 것 때문에 사실 텍스처를 어떤 로고나 패턴을 보고 정렬된 어떤 정답 위치를 찾아가서 추론하게 만드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텍스처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얼굴이나 신체 부위처럼 어느 정도 UV를 정렬할 필요가 있는 텍스처 영역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텍스처를 다 네트워크가 정렬하게 만들기보다는 특정 부위만 선택적으로
정렬을 하도록, 그것도 뭔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임플리시트하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커리큘럼 학습을 이제 제안하였습니다. 커리큘럼 학습이라 하면은 이제 가장 단순한 경우부터 시작하여서 난이도를 점점점 높여가면서 어려운 경우까지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인풋 세팅을 활용하여서 점점적으로 처음에는 어떤 정렬된 텍스처로부터 학습을 시작하였지만 나중 가면서부터 어느 정도 왜곡된, 좀 더 실제 인퍼런스 때 받게 되는 데이터에 가까운 데이터들로 학습을 하게 되면서 그 UV 정렬도 학습하게 되는 커리큘럼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커리큘럼 단계에서는 그림과 같이 이제 GT 텍스처를, 그라운드 트루스 텍스처를 활용하여서 UV가 정렬된 상황에서의 그 샘플링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누락된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학습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로 만들어진 텍스처를 이미지 증강 기법을 활용하여서 어느 정도 지오메트리 트랜스폼을 적용한 어느 정도 뒤틀려진 텍스처를 입력을 하여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증강 기법은 학습 이터레이션에 따라서 조금씩 증강이 되는데요. 이 단계부터 샘플러넷은 이제 UV에 정렬된 텍스처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영역의 텍스처 또한 이제 조금씩 재조정하도록, 리샘플링하도록 유도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활용한 신테틱 데이터만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3단계에서부터는 학습 데이터하고 이제 방금 전에 처음 이게 인퍼런스 때 활용이 될 때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텍스처가 얻어진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생성된 텍스처도 이제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하여서 학습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사실 더 많은 디테일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리큘럼 학습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적용하기 전과 비교하여서 다음과 같이 보다 주어진 의복의 무늬 형태를 유지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샘플러넷 학습 이후에 리파이너넷은 리컨스트럭션 러스, VGG, 겐 러스, 피처 매칭 러스를 활용하여서 학습이 됩니다. 겐, VGG, 피처 매칭 러스는 다음과 같이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최종 아웃풋을 활용하여서 계산이 되고, 리컨스트럭션 러스의 경우에는 T 샘플하고 입력으로 주어진 T 샘플하고 최종적인 아웃풋 사이에서 손실 함수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의 소스 이미지에 대응하는 텍스처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면에 이렇게 체커보드 무늬가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은 그 뒷면의 텍스처를 생각을 해보면은 동일한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민무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무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학습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이것과 유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손실 함수들만 가지고 그라운드 트루스랑 최종 아웃풋만을 이제 비교를 하였을 때는 텍스처가 약간 흐리멍텅하게 생성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파이너넷이 텍스처를 새로 생성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앞서 주어진 샘플러넷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앞에 있었던 이제 색깔은 최대한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디테일만 조금 더 보완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두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면은 각 프로세스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진행이 되고 최종적인 텍스처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교 실험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 메소드와의 비교 실험은 이제 생성된 텍스처 맵과의 비교, 그리고 렌더링된 이미지에서의 비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실 베이스라인 메소드와 모두 뭔가 어떤 이미지와는 다르게 어떤 공유되는 어떤 공개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모든 네트워크 간의 학습에 사용된 적이 없는 디지털 워드로브 데이터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데이터는 3D 메쉬와 그라운드 트루스 텍스처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각도에서도 렌더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라운드 트루스 텍스처도 있어서 텍스처 맵 형태로도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생성된 텍스처 맵의 이미지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 (SSIM하고) Peak Signal Noise Tool, 아무튼 PSNR하고 죄송합니다. LPIPS 로스 이렇게를 사용을 했습니다. LPIPS의 경우 앞서 알렉스넷을 백본으로 활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VGGnet 16을 백본으로 활용하여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활용한 베이스라인 메소드들은 텍스처 맵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PSNR이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된 텍스처가 보이는 슬라이드와 같이 종종 세부 디테일을 상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렌더링 이미지에서의 비교는 주어진 이미지 속의 포즈와 동일한 상태에서 렌더한 경우하고 또 A 포즈로 렌더한 경우 두 개를 모두 활용하여서 평가에 사용하였습니다. 평가 매트릭으로는 LPIPS 로스랑 PCB 네트워크에서 추출된 어떤 피처맵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PCB 네트워크는 Person Re-Identification이라는 타스크에서 활용이 됐던 네트워크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카메라로 촬영된 어떤 인물이 있을 때 자세가 다르고 형태가 다른 두 인물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측정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각도에서도 이 생성된 텍스처로 렌더링을 했을 때 유사한가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샘플링 프로세스를 활용한 방법의 경우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비해서 외형 정보를 좀 더 잘 보존을 하였으나 렌더 했을 때 3D 메쉬와의 어떤 표면 정렬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샘플러넷의 경우 외형 정보를 보존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정렬된 텍스처도 획득할 수 있었고, 이는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리파이너넷으로 정제를 하였을 때 정량적인 수치는 그 전에 비해서 살짝 저조했지만 시각적으로는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손실함수와 커리큘럼 학습에 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이것은 또 논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습 데이터가 아닌 실제 이미지 데이터셋인 SHGQ를 활용해서 생성한 결과입니다. 네, 앞선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몇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된 네트워크는 학습 데이터에 의존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가 잘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테면은 특히나 의류 액세서리들이 그러한데요. 이제 헬멧이라던가 안경이라던가 이런 액세서리들이 잘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텍스처 생성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경우에는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제는 또 얼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이제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손실함수가 UV 공간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렌더했을 때 3D 공간에서는 가깝지만 UV 상에서는 먼 어떤 페이스, 그러니까 그런 텍스처의 경우, 그러니까 UV에서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렌더한 경우 가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색깔의 불일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디퍼런셔블 렌더를 통해서 렌더 공간에서도 이제 이미지 간의 로스를 계산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본 연구는 이제 프리디파인된 어떤 UV와 템플릿 메쉬를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어떤 제너릭한 메소드는 아니고요. 다양한 알비트리 메쉬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알비트리한 메쉬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은 조금 미래의 어떤 퓨처 워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퓨처 워크를 말하다 보니까 먼저 말해버렸는데요. 이제 향후 퓨처 워크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다양한 데이터로 이제 일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 캡처를 해야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이것을 하려는 목적이 이미지로부터 간단하게 텍스트를 추론하려는 건데, 그걸 얻기 위해서 다시 캡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약간 닭과 달걀 같이 좀 이상한 문제이기도 해서, 이에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기보다는 이미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된 사전 학습 모델, 스타일겐이라든가 디퓨전 모델 같은 큰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저의 본 방법론에서는 소스 이미지하고 타겟 3D 메쉬가 완벽하게 이미지 공간에서 얼라인하지 않는 경우에 텍스처를 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차이가 조금 더 큰 이미지로부터 레퍼런스 텍스처를 바탕으로 어떤 스타일라이즈드된 캐릭터에 대한 텍스처를 생성하고 싶을 때에 관한 연구로도 좀 더 확장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샘플링과 리파인 전략을 활용하여서 단일 이미지로부터 3D 휴먼 텍스처 맵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샘플러넷을 통해서 누락된 정보를 보안 그리고 정렬을 한 다음 리파이너넷을 통해서 정제된 텍스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샘플링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커리큘럼 학습 과정을 설계하였으며 그 외 디자인 설계 및 커리큘럼 학습 전략의 효과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을 통해서 3000 인물 메시 표면과 정렬되며 동시에 주어진 이미지 속의 어떤 디테일한 텍스처 패턴을 보존하는 향상된 품질의 텍스처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면 대부분의 이 사진들이 그 전신 포즈를 가지고 텍스처를 했는데 혹시 네. 포즈 베리에이션이 한 얼마큼까지 가능할까요? 사실 극단적인 경우까지 제가 실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뒷모습의 경우에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러넷이 이미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샘플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지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어진 이 이미지에 대해서 만약에 얼굴 정보가 아예 없다, 완전 뒷모습이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목구비에 대한 정보를 샘플링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팔이 아예 가려져 있다거나 뭔가 상반신이 아예 가려져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만약에 생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가 지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 목적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뭔가 생성 모델을 학습한다면은 좀 더 또 잘 모르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비주얼 미디어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최수진입니다. 저는 석사과정 동안 온라인 아바타 모션 어댑테이션 to morphologically similar spaces 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연구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R 기술의 발전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아바타를 매개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텔레프레젠스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텔레프레젠스 상황에 로컬 공간에 있는 사용자의 동작은 원격 공간상에서 아바타를 통해 재현됩니다. 보통 두 공간에 놓인 사물들의 모양과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가 재현될 공간에 맞게 조정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때 기존 연구들의 경우 사용자의 로코모션 동작과 사물 상호작용 동작을 모두 포함한 룸스케일 공간에서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다루기보다는 특정 동작 혹은 특정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해 룸스케일 공간에서 아바타의 연속적인 동작을 생성하는 새로운 모션 어댑테이션 방식을 제안합니다. 스트리밍 입력으로 주어지는 사용자의 동작으로부터 로코모션과 사물 상호작용 동작뿐 아니라 둘 사이에 부드러운 전환까지 함께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아바타 동작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동작의 의미가 올바르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아바타 또한 사물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시간 안에 적절한 지점에 위치하도록 사용자의 경로와 보폭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바타는 사용자 동작의 의도를 동일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을 때 아바타도 책상의 모양과 배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맥락의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얼타임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두 요소들이 모두 사용자의 동작이 들어오는 즉시 온라인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본 연구가 모션에 대해서 사전 접근을 허용하는 이전 연구들과 다른 문제 세팅을 갖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관련 연구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의 연구들은 두 공간 사이의 차이를 고려해서 사용자의 동작을 아바타에 적응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룸스케일 공간에서 로코모션과 사물 상호작용 동작을 모두 다루기보다는 사전에 정의된 영역 내에서 사물과 상호작용하는 데 집중하거나
혹은 전신 동작보다는 상체에서 발생하는 동작에 집중을 했다는 점이 저희 연구와의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아바타의 위치를 결정하는 연구들의 경우 두 공간이 유사한 레이아웃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는지 혹은 아주 다른 레이아웃을 가지는 것으로 허용하는지에 따라서 두 갈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사용자의 경로를 따라 아바타가 이동할 때 부득이하게 아바타가 다른 지점으로 갑자기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전 연구들을 근거로 봤을 때 레이아웃이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아바타가 연속적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은 일포스트 프로블럼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는 두 공간의 레이아웃이 형태학적으로 유사하다는 가정 아래 아바타의 연속적인 동작을 생성하면서 사용자의 전신 동작이 수정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아티팩트를 줄이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연구들은 여러 사물이 배치된 환경 안에서 주어진 타겟 액션과 골을 만족하는 자연스러운 동작을 생성합니다. 저희 연구는 사전 정보 없이 사용자의 동작이 스트리밍 입력으로 제공될 때 사용자 동작의 의미를 보존하는 동작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시스템 오버뷰입니다. 저희 방식은 크게 오프라인 단계와 온라인 단계로 구성됩니다. 오프라인 단계는 사물의 배치와 모양이 다른 두 공간 사이에 대응 관계를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단계는 사용자의 포즈로부터 아바타의 포즈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사용자의 조인트 포지션으로부터 원격 공간 상에서 아바타의 적절한 전역 위치와 조인트 포지션을 결정합니다. 동시에 사용자의 각 바디 파트에 대해 사물과의 상호작용 여부를 측정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계산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최적화 기법을 통해 사용자의 포즈로부터 아바타의 포즈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즈 수정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포즈를 아바타에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단계에서 두 공간 사이에 대응 관계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본 이미지는 로컬 공간과 원격 공간을 탑뷰에서 본 모습으로 저희는 두 공간이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레이아웃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는 로컬 공간에 있는 사물과 동일한 종류의 사물이 원격 공간 상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위치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공간의 바닥을 모두 사각형 모양의 평평한 모양으로 가정합니다. 이러한 가정 아래 두 공간의 크기 그리고 사물의 모양과 배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공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로컬 공간 이의 임의의 지점에 대해서 원격 공간 상에서 대응되는 위치를 찾아주는 환경 매핑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공간의 바닥과 사물에 대해 서로 대응되는 지점들의 컨트롤 포인트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팀플레이트 스플라인 변환 기법을 통해 파란 점들의 위치를 빨간 점으로 보관해주는 행렬을 계산해서 해당 행렬을 서로 짝을 이루는 사물 혹은 바닥 사이에 매핑 함수로 이용했습니다. 바닥에 대해서 정의된 매핑 함수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로컬 바닥 상의 어떠한 점이든 원격 바닥의 특정 지점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물에 대해서 정의된 매핑 함수를 통해 로컬 오브젝트 상의 위치로부터 원격 오브젝트 상에 대응되는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함수들은 온라인 단계에서 아바타의 주요 조인트들이 달성해야 하는 위치와 방향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먼저 주요 조인트 중에 루트에 대해서 적절한 글로벌 플레이스먼트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글로벌 플레이스먼트란 로컬 공간에 있는 사용자 위치의 의미론적인 맥락을 유지하면서 원격 공간에서 사물을 충돌하거나 투과하지 않는 플레이스먼트를 의미합니다. 플레이스먼트는 위치와 방향을 포함하는데요. 먼저 아바타의 위치는 바닥에 대해서 정의된 환경 매핑 함수로 사용자의 위치를 프로젝트함으로써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바타의 방향은 사용자로부터 정면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점을 기준점으로 동일한 함수로 프로젝트함으로써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점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인 베타 값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0.2의 값을 사용했을 때 아바타의 방향이 가장 적절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사물과 상호작용할 때 사물에 대해서 정의된 환경 매핑 함수를 통해 사용자의 주요 조인트들을 프로젝트함으로써 아바타의 조인트 포지션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용자의 각 바디 파트에 대해 사물과의 상호작용 여부를 측정합니다. 기존재하는 방식인 Importance Analysis Approach를 통해서 각 조인트와 사물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확률을 얻습니다. 각 조인트에 대해서 사물과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임폴턴스 값이 구해지도록 해서 사용자가 의자에 다가가서 팔걸이에 손을 올리고 앉는 동작을 할 때 사물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루트와 손에 대해서는 임폴턴스 값이 점차 높게 측정됩니다. 다음으로 앞서 구한 조인트 타겟과 임폴턴스 값들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포즈로부터 아바타의 포즈를 결정합니다. 본 단계에서는 최적화 방식을 통해 루트의 트랜슬레이셔널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엔드 팩터를 제외한 전체 조인트들의 로테이셔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결정합니다. 이때 전체 조인트에 대해서 한 번에 최적화를 진행하는 대신에 루트, 스파인, 그리고 림브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용자의 포즈가 앞서 구한 글로벌 플레이스먼트를 만족하도록 변환한 포즈를 이니셜 개수로 설정하고 이어서 나머지 조인트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각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업데이트한 바디 파트는 고정한 상태로 새로운 바디 파트를 업데이트합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 3개의 텀을 이용해 루트의 포지션을 결정합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텀은 아바타의 루트가 사용자가 이동함에 따라 구해지는 타겟 글로벌 포지션을 따라가게 하는 텀입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인터랙션 텀을 통해 아바타의 루트가 원격 공간의 사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오브젝트에 대해서 구해진 타겟 포지션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이때 루트에 대해서 계산된 임폴턴스 값을 이용해서 두 텀이 서로 선형적으로 보완되는 관계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오브젝트 사이의 상호작용 여부에 따라 아바타의 루트 포지션에 대한 두 텀의 영향력이 연속적으로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처빌리티 체크 텀을 통해 루트를 각 엔드 팩터들이 타겟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 오도록 했습니다. 해당 텀의 사용 여부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텀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바타의 손이 타겟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루트 포지션을 고정한 상태로 아바타의 스파인 포스처를 결정합니다. 먼저 스파인 리파이먼트 텀은 아바타의 손이 타겟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가능하도록 상체의 기울기를 조절합니다. 해당 텀의 유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텀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아바타가 팔을 최대한 뻗어도 손이 타겟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포즈 프리저베이션 텀을 통해 자연스러운 휴먼 포즈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트와 스파인의 포즈를 유지한 상태로 각 팔과 다리의 포즈를 결정합니다. 먼저 오브젝트 인터랙션 텀은 아바타가 모양이 다른 사물에 대해서 인터랙션 가능하도록 엔드 팩터를 환경 매핑 함수로 계산된 타겟상에 위치시키는 텀입니다. 다음으로 풋 포지셔닝 텀을 이용해 사용자가 로코모션을 수행할 때 원격 공간의 크기에 따라 아바타의 보폭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림브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포즈 유지를 위해 포즈 프리저베이션 텀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입니다. 사용자의 공간 대비 더 작거나 더 큰 공간에 대해 아바타의 동작이 재현된 결과입니다. 사용자의 경로와 보폭이 원격 공간에 맞게 조정이 되어서 더 작은 공간에서 아바타는 의자와 충돌하지 않고 의자 사이의 좁은 틈을 통과하고 더 넓은 공간에 대해서는 멀리 떨어진 의자에 도달한 후에 투과하지 않고 돌아 나갑니다. 다음 결과를 통해 사용자가 의자와 상호작용할 때 아바타가 크기와 모양이 다른 의자에 대해서 동일한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룸스케일 공간 안에서 로코모션과 사물 상호작용 동작을 모두 수행할 때의 결과입니다.
임포턴스 어나리시스 어프로치를 사용함으로써 아바타의 동작에서 로코모션과 사물 상호작용 동작 사이에 트랜지션이 부드럽게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원격 공간에 놓인 의자의 모양이 모두 다르지만 아바타가 의자에 다가가서 앉는 동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사용자의 동작으로부터 아바타의 전신 동작을 성공적으로 재현하지만 이는 주어진 두 공간이 형태학적으로 유사하고 차이가 너무 크지 않다는 조건 아래 발생합니다. 두 공간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에는 생성된 아바타의 동작이 자연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사용자의 동작을 프레임 단위로 최적화해서 아바타의 동작을 얻기 때문에 동작이 떨리는 현상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는 동작들 사이에 템포럴 코리언스를 유지하는 텀을 사용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용자 동작은 모션 캡처 장비를 통해 획득했습니다. 이에 에고센트릭 캡처 방식을 통해 사용자의 동작을 얻을 수 있도록 확장하면 저희 방식이 텔레프레전스 파이프라인에 활용되는데 더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정담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풀고자 하는 게 소스에 있는 3D 그 스페이스를 타겟에 있는 3D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게 되고 매핑 관계를 가지고 결국 IK를 자연스럽게 푸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냥 3D 코레스폰던스를 그냥 찍어주고 바로 매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푼 결과를 보니까 2D에서 코레스폰던스를 찍어주고 그 높이 정보에 대해서는 뭐 다르게 휴리스틱을 이용해서 푸셨는데 그렇게 3D로 바로 안 하고 2D에 플러스 휴리스틱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두 공간의 바닥을 매핑할 때는 2D 코레스폰던스를 이용을 해서 매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물 상호작용을 할 때는 3D 오브젝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3D 오브젝트의 3D 좌표 값을 활용을 해서 두 오브젝트 사이의 대응 관계를 매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브젝트 인터랙션 동작에 대한 포즈를 생성할 때에는 3D끼리의 대응 관계를 활용한 정보가 활용이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럼 이제 이 결과를 봤을 때 또 생각나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 타쿠코무라 2010년 논문 중에 스페이셜 디스크립터라 그래서 네. 사물과 나간의 뭐 거리를 잰 스페이셜 디스크립터를 사용해서 리타겟팅하는 논문이 있는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거에 갖는 장점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2016년 논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2013년 논문? 근데 제가 너무 오래전 네. 논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사물과 나간의 그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재가지고 그게 타겟 캐릭터에 대해서 유지가 되도록 리타겟팅을 하는 네. 논문이 있는데 뭐 그렇게 리타겟팅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매핑을 통해서 정의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하신 그 디스크립터를 찍어서 둘 사이에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먼저 실험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각 디스크립터로부터 조인트까지의 어떤 트랜슬레이션을 구한 후에 해당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타겟 캐릭터에서도 유지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실험을 했을 때는 이게 시간적으로 먼저 1대1로 매핑을 시킨 다음에 그 매핑 정보를 오프라인에서 설계해 놓은 매핑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단계에서 포즈를 풀었을 때 시간적으로 더 단축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윤성희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이제 한규범입니다. 석사생 한규범입니다.
이렇게 발표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말씀 소개해 주신 것 바와 같이 i3D에서 발표한 저희 연구 렌더링 노이즈를 제거함에 있어서 부가 정보라고 하는 억실러리 피처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연구는 이제 교환학생인 올리비아랑 연구실 학생 우재형이랑 같이 교수님 지도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또 먼저 이제 연구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이제 광선 추적 렌더링을 저희는 기반으로 하는데 이 렌더링은 또 여기 써져 있는 렌더링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이 렌더링 방정식은 나아가는 빛, outgoing radiance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어진 지점에서 주어진 방향으로 나아가는 emitting radiance, 방출광과 또 reflected radiance, 반사광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반사광을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적분식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이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사광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변 모든 방향으로 들어오는 입사광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적분이 참 편하면 좋겠지만 사실 실제 렌더링 상황에서 이런 입사광과 또는 반사로 인해서 물질의 물성함수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적분을 매우 어렵게 해서 이 광선 추적 렌더링을 매우 느리게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제 몬테카를로 적분을 사용을 하는데요. 특정 확률 함수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입사광들을 샘플링을 한 후 각 입사광들로부터 계산된 반사광들의 평균값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 적분을 근사화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관선 추적 방식을 이제 몬테카를로 렌더링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이 적분을 보다 정확하게 근사화하기 위해서는 뭐 좋은 확률 함수도 필요하지만 좋지 않아도 무수히 많은 샘플들이 있다면 정확한 값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뭐 각 픽셀당 거의 10,000개 정도의 샘플을 사용을 하는데요.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00개의 픽셀당 16,000개의 광선들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깨끗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되면 렌더링 시간이 이 프레임 하나를 만드는데 18분이나 걸릴 정도로 오래 걸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픽셀당 적은 샘플을 쓰게 된다면 렌더링 속도는 빨라지지만 이렇게 렌더링 결과가 부정확해지게 되고요. 또 극단적으로 픽셀당 2개의 샘플만을 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 몇 초 안에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지만 이렇게 훨씬 부정확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낀 것 같은 결과를 이제 저희는 몬테카를로 노이즈 혹은 이제 렌더링 노이즈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렌더링 노이즈를 제거하고자 하는 연구 동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게 큰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나 혹은 노이즈 제거 모델이 이제 노이즈를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적은 샘플로부터 노이즈가 낀 렌더링 결과를 이제 렌더링 결과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복원을 해냄으로써 많은 샘플을 쏘는 것 대비 빠른 시간 안에 깨끗한 결과를 얻게 해줍니다. 이런 노이즈 제거 기법을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광선 추적 렌더링을 가속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이미지 노이즈 제거랑 비슷해 보이겠지만 사실 또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은 저희는 렌더링 과정에서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부가 정보들 저희가 억실러리 피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억실러리 피처 중에는 이제 지오메트릭 피처 혹은 Gbuffer라고 짧게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광선이 나아갈 때 첫 지점에 이런 기하적인 정보, 텍스처, 노멀, 뎁스 같은 정보들을 지칭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Gbuffer를 사용한다면 이제 기하적인 텍스처나 이런 디퓨저 라이팅 같은 것들의 복원에 큰 도움이 되지만 또 이제 복잡한 광원 효과로 인한 노이즈를 복원하는 데에는 이제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1, 2년의 연구는 경로 정보 혹은 이제 path feature, Pbuffer라고 하는 정보를 사용을 하는데요. 해당 정보는 전문가는 다르게 각 반사에서 일어나는 이제 물성과 광학적인 정보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로는 이제 반사 종류, 뭐 난반사, 정반사 이런 종류나 반사 방향 또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 등을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Pbuffer는 복잡한 다중반사나 굴절과 같은 효과들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 노이즈 제거 모델이 이 두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입니다. 또 최근 기법들은 이 두 정보를 단순히 컨캐티네이트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두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이제 노이즈 제거 모델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연결된 정보로부터 각 다른 정보들의 모달리티를 추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제 Gbuffer만을 사용해서 이제 기하 정보만을 사용해서 이제 디노이징을 할 때는
이제 기하적인 디테일, 소켓 같은 디테일들이 잘 복원이 되지만 또 반사된 정보들은 잘 복원이 안 되고요. 경로 정보 피버퍼만을 사용을 했을 때는 또 이제 그런 기하 정보 소켓이 잘 복원이 안 되지만 반사된 전선 같은 게 좀 잘 복원이 됩니다. 잘 보이나? 아이고. 네. 근데 이제 두 개를 단순히 연결해서 사용이 됐을 때 저희는 두 정보를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두 디테일들이 더 잘 복원이 되길 바라겠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제가 이 예시는 여기선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반사된 그 전선이 잘 복원이 되지 않는 결과를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연결하게 됐을 때는 이 네트워크, 이 노이즈 제거 모델이 필요한 지점에 각 정보를 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이제 픽셀 단위 가이던스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는데요. 저희 프레임워크는 픽셀별로 어떠한 정보가 사용이 돼야지 효과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거를 해서 앞선 한계를 극복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전과는 다르게 두 가지 정보를 활용을 했을 때 기하 정보와 광학적인 정보들을 다 동시에 이제 복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저희 프레임워크 설명에 앞서서 이제 관련된 연구랑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앞서 기존에는 이제 억실러리 피처들에 대한 기여도, 각각의 피처들이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이제 노이즈 제거 모델을 학습할 때 수렴 속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합들의 억실러리 피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조합들 중에서 제일 수렴이 잘 되는 친구를 이제 제일 최적의 조합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런 학습은 단순히 로스는 스칼라로 이제 이미지들의 전역적인 차이만을 대변을 하기 때문에 제 연구에서 원하는 그런 픽셀 단위의 그런 로컬한 기여도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픽셀 단위의 기여도나 이런 가이던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 연구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최근 앙상블 기반 노이즈 제거 모델로 기법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는데요. 해당 연구는 이제 최적화 기반으로 이미 노이즈가 제거가 된 여러 입력들을 받고 이제 픽셀 단위의 웨이맵을 통해서 여러 결과들을 앙상블을 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게 해주는 기법입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Gbuffer와 Pbuffer 같은 다양한 이런 억실러리 피처들에 대한 정보를 고려를 하지 않고요. 또 이제 최적화 기반이기 때문에 매 입력 씬마다 최적화를 해야 되어서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해당 방식을 단순 이런 앙상블이 아닌 억실러리 피처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던스를 만들 수 있도록 응용을 했고요. 또 이제 딥러닝 기반의 앙상블을 적용을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빠른 노이즈 제거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각 Gbuffer랑 Pbuffer를 가지고 이제 노이즈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각각의 노이즈 제거 모델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다양한 딥러닝 기반 노이즈 제거 모델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발표드릴 것들은 이제 KPCN을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앙상블링 네트워크라는 친구가 이제 두 개의 노이즈 제거 결과들과 Gbuffer, Pbuffer들을 가지고 이제 앙상블링 웨인맵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 앙상블링 웨인맵들은 두 노이즈 제거 결과들을 앙상블하여 최종 결과물을 내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프레임워크가 작동하게 되고요. 딥러닝 기반 모델이니까 학습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저희 학습 과정은 이제 두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각 노이즈 제거 모델들의 사전 학습을 하고 이는 이제 기반 모델들의 학습 방식을 차용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최종 앙상블 결과를 기반으로 앙상블 네트워크와 노이즈 제거 모델들을 동시에 조인트하게 학습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화살표는 학습 신호, 즉 이제 로스의 그레디언트가 흐르는 방향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조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최종 앙상블된 결과의 노이즈 제거 성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인트 트레이닝이 성능 향상을 주는 이유는 각 노이즈 제거 모델의 억실러리 피처 활용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Gbuffer만을 사용하는 노이즈 제거 모델적인 DG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노이즈 제거 모델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최종 앙상블 결과의 에런 로스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 저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DG 노이즈 제거 모델로 향하는 그레디언트는 이제 세 번째 줄과 같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빨간색으로 강조한 식을 보게 되시면은 이 웨인맵이 이 그레디언트를 소프트 매스킹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노이즈 제거 모델은 이제 웨인맵이 강조하는 지역에 대해서 학습이 더 잘 되게 되고요. 이 웨인맵이 강조하는 지역은 이제 각
각 정보들이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그림으로 또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해당 씬은 이제 다양한 기하적인 디테일들이 있는데요. 이때 웨인맵은 이제 기하 정보가 중요한 엣지나 텍스처 같은 위치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트 트레이닝 후에는 노이즈 제거 모델은 강조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에러가 낮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노이즈 제거 모델은 이제 Gbuffer가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중요한 지역에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방식은 이제 Pbuffer를 사용하는 노이즈 제거 모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웨인맵은 Pbuffer가 중요한 다양한 반사나 굴절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강조를 하게 되고, 노이즈 제거 모델은 조인트 트레이닝 후 해당 지역들에 대한 에러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저희 프레임워크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또 결과와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 노이즈 제거 모델들이 Gbuffer만을, Pbuffer만을 그리고 두 정보들을 동시에 단순 연결을 활용했을 때와 성능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왼쪽에는 이제 왼쪽의 그래프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모든 노이즈 세기에 대해서 저희 가이던스를 활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적용했을 때 더 좋은 노이즈 제거 성능을 보일 수가 있었고요. 또 오른쪽은 시간 대비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역시도 이제 기존보다 더 나은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비슷한 노이즈 제거 성능을 도달함에 있어서 약 절반 가량의 시간만의 소모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노이즈 제거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저희 가이던스를 활용하였을 때 이런 파스타의 기하적인 이제 텍스처들을 더 잘 복원할 수가 있었고요. 안 보이실까봐 에러맵도 추가를 했습니다. 또 이제 앞선 거는 기하 디테일이면 이번엔 광학적인 디테일인데, 이제 반딱반딱한 이제 바닥에 반사가 된 차 밑면에 대한 디테일들도 잘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에러맵으로 보시면은 그 차이가 더 잘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 프레임워크의 픽셀 단위 가이던스가 이제 Gbuffer와 Pbuffer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다양한 디테일들을 잘 복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제 이 가이던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설명드리자면, 저희 프레임워크는 이 Gbuffer와 Pbuffer를 보다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 앞서 간단하게 각 정보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Gbuffer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적은 광선을 사용했을 때에도 이렇게 왼쪽 그림과 같이 깨끗하다는 좀 장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좀 이와 반대로 이제 Pbuffer는 적은 광선을 사용할 때 이렇게 노이즈가 낀 것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Gbuffer와 달리 Pbuffer는 이 광선이 결국 광원에 도달했는가, 도달했다면 어떠한 광원에 도달했는가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적은 결과를 사용해서 처리할 때 이제 해당 씬 같은 경우에는 유리문에 반사가 된 복잡한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buffer로 노이즈를 제거를 했을 때 복원 결과가 썩 좋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Gbuffer는 이제 보다 노이즈가 적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Gbuffer를 사용할 때 더 좋은 노이즈 제거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두 번째 줄처럼 좀 많은 샘플들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Pbuffer가 노이즈가 적고 더 중요한 정보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예상대로 Pbuffer를 사용할 때 더 좋은 복원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프레임워크는 이제 적은 샘플을 사용할 때는 보다 안정적인 Gbuffer에 더 강조를 주고, 적절한 수의 샘플을 사용할 때는 정보가 더 많은 Pbuffer에 강조를 줌으로써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이즈 제거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존 최적화 기반 앙상블 노이즈 제거 기법과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최적화 기반이다 보니까 저희보다 속도가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저희가 가이던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좋은 노이즈 제거 성능과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언제나 이제 드로백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디노이저와 또 하나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입력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적은 샘플 인풋을 사용했을 때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저희 프레임워크의 파라미터 수를 50%로 줄이고 실험해 본 결과 이런 적은 샘플에서 효율성도 이렇게 보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적은 파라미터를 쓰는 만큼 또 이제 성능이 약간 줄어든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를 요약을 하자면, 이제 저희는 이제 렌더링 노이즈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억지러리 피처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픽셀 단위 가이던스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활용하는 기법을 제시를 하였고요. 이 픽셀 단위 가이던스는 앙상블 기법을 통해서 구현을 하였고 또 이제 조인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노이즈 제거 모델에 이 가이던스를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법은 다양한 딥러닝 기반 렌더링 노이즈 제거 모델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학습 데이터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P버퍼나 G버퍼 다 이제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이미 저거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샘플링이 이게 빛에 들어갔을 때 혹은 들어가지 않았을 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매번 같은 씬에 대해서도 노이즈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한 번 렌더 해가지고 그냥 학습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습할 때마다 매번 그 새 씬에 대해서 계속 새롭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데이터셋을 구축을 할 때는 같은 씬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 랜더마이즈를 계속해 나가는데요. 가령 카메라 위치도 바꾸고 카메라 각도도 바꾸고 이제 물질들의 파라미터들, 물질들을 구성하는 그런 물리적인 파라미터들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 노이즈 제거 모델이 그런 다양한 노이즈들, 다양한 물성들, 다양한 광학적인 그런 라이팅들을 고려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데이터셋이 한 3, 4TB 정도 돼요. 감사합니다. Hi all, I am Amir Saman Ashtari, a postdoc researcher at Visual Media Lab and Kai Incorporate. First of all, it is an honor for me to stand here in front of the great community of the KCGS. And I truly believe that this award belongs to all of you for your great work during these 30 years. Today, I am only a humble student learning from you and showing my deepest respect to the Korean Computer Graphics Society. I read many of your papers during these years, and I always impressed by Korean smartness. All of you here are very talented and smart, and thanks for giving me an opportunity to present here in front of you. My presentation will be structured as follows. It will be my educational background, my publication record and research, as well as a conclusion about what I really learned during these years. Let me briefly introduce myself. I got my physics and mathematics diploma from National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of Exceptional Talents in Iran. There I had the chance to be the semi-finalist of physics and chemistry Olympiads, and I had the chance to work on robotics. I found robotics interesting, so I decided to get my bachelor and master in electrical engineering with concentration on robot control theory. And from KNTU, which was the National Center of Excellence in Robot Control Theory and Industrial Control. After my master, I wanted to have a global voice, so I decided to continue my PhD abroad. I joined KAIST because of the great Korean university's reputation and Korean professors' reputation. And I got my PhD from KAIST. During my PhD, I had the chance to work with two great supervisors, advisor, Professor Jung Yong-no and Professor Jean-Charles Bazin. I also had a chance to be a visiting PhD and researcher in AIT lab at ETH Zurich in computer science department, where I had a chance to work with Professor Otmar Hilliges and learn from very great computer graphics like Mark Polyface and Olga Sergin. Today, I will talk about my research. My research interest includes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omputer graphics and computer vision. I am somewhere in between the intersection of computer graphics, computer vision, and AI. Based on my research interest, these are the publications that I have participated so far. During my PhD studies and a few months of my postdoc position, I contributed to 8 papers, 3 as the first author and 5 as a co-author. They are published in Transactional Graphics, SIGGRAPH, SIGGRAPH Asia, Computer Graphic Forums.
as well as the virtual reality journals, as you can see here. I can divide my research in 4 major categories. I will briefly go through each category in this presentation. But if you ask me what was the general vision behind my research, I can tell you I wanted to make content creation and manipulation easier for regular users. I wanted to democratize content creation and remove its restriction to big, powerful companies. To this end, my first research was about automated cinematography, in which I developed an automatic video capturing system for content creation, as well as video filtering algorithm for easier content filtering. Let me briefly introduce my first work. In the movie industry, cinematographers use various expensive camera equipment for video storytelling. For example, dollies are used to capture third-person view shots in which the camera motion is perfectly smooth and stabilized. In contrast, shoulder rigs and Steadicams are used to capture subjective first-person view shots, in which the camera motion is intentionally not smooth to immerse the audience into the scene. As you can see here, the camera sometimes moves up and down, and it's not completely smooth to immerse the audience. The main problem in the movie industry is that operating these equipment requires significant expertise and training. Therefore, it's only reserved for skilled camera operators. This leads to high operator costs and increases movie production costs. Moreover, human camera operators are prone to errors during a video capturing system, and they cannot replicate the same shot over multiple takes. To solve these problems, we proposed the first approach to imitate various Hollywood shot styles using a single drone, such as smooth dolly shots, as well as first-person view, shoulder rig, and Steadicam shots. This was impossible using existing methods and also using expert drone camera operators. Here there is an example of our algorithm that is the drone imitate human shoulder rig shots. As you can see on the left hand, the camera is not as smooth. It looks like a human walking the stairs, and it looks like the game view. This was one example. My next paper is trying to take initial steps toward learning automated cinematography and camera motions from videos in the wild. In the first paper, we tried to design an automatic video capturing system. In the second work, we tried to learn camera motions from videos in the wild. Once drone videos are captured, video editing is a common process. As you can see here, people edit their videos to only contain pleasing drone camera motions and scen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learn from these videos to capture pleasing shots like human, because there are a bunch of good data on the internet and we should learn from them. A drone video created using editing programs is usually composed of several clips, each of which is defined by scene cut. Each clip is independent from other clip. It can be a drone clip, it can be a non-drone clip. When you use videos, the problem starts here. When you use video search engines to find drone videos on the internet, the problem is that search engine returns the whole video as the search result. But we are only interested in the drone clips in the video to learn from them.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the first AI-based method that can automatically filter drone videos using high-level semantic search queries. We ran our method on top 100 YouTube videos filtered by flying drones. And here you can see some of our representative semantic search results. For example, as you can see, we search for videos drone videos that are captured during sunset or sunrise, and the clip was returned correctly, or we search for the drone videos that are captured in the drone urban areas, and similar to that. We went one step further, and we also filtered videos based on the camera motion. So, for example, a user can tell you that
find the drone videos that are circular motion, forward camera motion, and also, as you can see here, backward camera motion. And this was the first drone data set that composed of edited drone videos that are captured aesthetically pleasing, and we also gave this data set to the literature for the future work. Creating, in the second category of my work, is about sketch extraction. And as far as I told, my vision was helping regular users, and creating cartoon animations are mostly limited to big industries like Pixar, Disney. I wanted to develop tools that can help democratizing animation creation. Sket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signing anime characters and the storytelling. So we contributed to these two papers. And in the first work, we developed the first reference-based sketch extraction technique. And sketch extraction is the automatic process of extracting sketches from colorized images. Authentic sketches drawn by artists have various line style, sketch style. However, existing methods extract sketches with only one style. As you can see here, all the lines have similar thickness. In addition, style transfer models, out-of-the-box style transfer models, fail to transfer the line style of a reference sketch because they are mostly designed to transfer textures. So existing methods also fail because they are designed for texture, not a sketch. So we proposed the first approach that enables a user to control the style of the extracted sketch by providing an example style. As you can see here, these two sketches are extracted from discolorized images, but given a reference style as input, we help the user to control the style. And we also apply to many, many different anime characters and many different styles. And as you can see here, for each colorized image, our methods successfully follow the styles. We applied this to the video domain, and as you can see here, it's successfully extract sketches from videos with different line styles. For example, here the line is thick, here the line is thin. It also can be used to improve autocolorization techniques. Autocolorization is an important process in animation creation. You give a sketch and you want to generate a colorized image. So we're using our sketch extraction technique. We create better synthetic data to improve autocolorization, and the results trained using our data set outperforms other approaches. Then we wanted to extend this work. That work was limited to paired data. And for this, you can look at to our new paper, Semi-Supervised Reference-Based Sketch Extraction using a Contrastive Learning Framework. This work will be presented this year in SIGGRAPH, and I encourage you to visit our session in SIGGRAPH 2023. And as you can see here in this work, our method outperforms our previous work and previous baselines. And the main idea behind these two simple main ideas, one is cyclic training to eliminate the need to pair data. And the second important idea is about using contrastive learning framework that ensures the sketches with similar styles will be encoded similarly, while the sketches with different styles will be encoded differently. Please come to our session, and I wish you will enjoy it. The third category of my work is about AR/VR solutions. In the first work, we created a VR upright adjustment solution for editing VR images. It helps end users, regular people, to easily edit VR images that are not upright adjusted. And the second work is a AR solution for helping wheelchair users for in-store shopping. And I will go through one by one. When you hold a VR camera and walk to capture a scene, you cannot hold the VR camera all the time upright adjusted. So you might capture a video, but the video would look like misoriented. It's not always upright adjusted. We were looking for an AI solution that, given this misoriented VR image, it generates us automatically the upright adjusted version. To do this,
we come up with a creative solution that you take an upright adjusted image on the internet. There are many of them that are recorded, there are data set. We project them on a sphere. We rotate this sphere and backpropagate the image to the rectangular format. And by this way, we make a lot of synthetic data. Synthetic data that we have control on it. We know how much each image is rotated, so we know the rotation angles, and we have the images. Now we can easily make supervised learning to train a network given this misoriented VR image. It gives us the orientations, these two numbers. And we used it to upright adjust lots of VR images, lots of VR videos, and the result is doing great. The second work was about AR solution for helping in-store wheelchair users, and the wheelchair users cannot easily do in-store shopping because for them it's hard to see the products in different altitudes in the shelf. So in order to solve that, we use exactly similar idea as the previous work. We use the power of synthetic data. What we did, we take lots of synthetic products and we render the image from many, many different views, from many, many different distances. Now we can train a product recognition network that can easily work when a wheelchair user point to a product on a shelf from any angle, from any altitude. And we proved that the precision and the accuracy is stable and robust. It is another benefit that wheelchair users, it will reduce the arm movement of wheelchair users in comparison when they do it with cell phone or without any devices. And why it is important? Because when wheelchair user needs to have control on their wheelchair. So if you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doesn't force them to use a lot of their arms, it will be very, very helpful for them. And the last category of my work is what today Shihan also presented, 3D human avatar. And from a single image, we try to generate the texture and project that texture on the 3D human and render the human from many different point of views. That was also get award in KCGS previous year. And I will not go through the details as Shihan explained today. The main idea is based on SamplerNet and RefineNet. And SamplerNet tries to use as much as data which is available in the 2D image, and RefineNet tries to make it better. And as a conclusion, I contributed to these 4 categories. For automated cinematography one, I believe we still need a lot of work to be done, especially in the analysis parts. Our knowledge about the different camera motion is restricted. In the sketch extraction domain, I believe we can work on facial sketches. We can focus on facial sketches more because facial sketches play an important role in human, in Instagram, and it's good if we come up with solutions that we can easily edit it. And these are the works that we are currently working on them. For AR/VR solution, this upright adjustment, it was for image domain. It's good to extend it to the video domain. Here, it works quite okay for video domain, but if you want to have temporally coherent results, it's better to be specifically designed for video domain. And for 3D texture, as Shihan said, maybe using diffusion models might be another direction toward that. These were some scientific things that I did during my PhD, but most importantly, I think this is my human part, that was my scientific part, what I learned during these years. During these years, as a young researcher, I learned that sometimes during your PhD, during your work, you might get lost. But on that time, don't get stressed, don't give up. You might not know how you will come out from that situation, but you usually know what is the next step. So only take that next step. And step by step, I promise you, you will go through all the difficulties, and a small step really matters. When I was a child, I was thinking, I really want to change the world, but the older that I become,
I truly believe that. I cannot change the world, but I can take small steps to make it better. So don't underestimate yourself and your small steps. At the end, they will look big. And what I learned is that everyone here should believe in themselves. And you are Koreans, you are much smarter than me in this room. And please trust me when I tell you, believe yourself, believe in your abilities, believe in your capabilities. During these years, I worked with many Korean students, and whenever I encourage them, they really shocked me by their great performance. And as in our culture, in our Persian culture, we tell that a bird is never afraid of sitting on any branch because it believes in its flying ability more than the branch. So believe in your wings, believe in yourself. It will really have a good result. And at the end, people may forget scientific papers, but they never forget how you make them feel. And thank you, KCGS family, to make me feel like home today. And I'm really thankful to all of you. And as acknowledgement, I'm thankful to my great professor, Professor Jung Young No at KAIST, Professor Jean-Charles Bazin, as a head of meta-engineering, Professor Otmar Hillegas at ETH, and all the professors, Sang-Hee Lee, Johan Nam, Jong-Mi Lee, and Professor Jang An at KAIST. I am grateful to the VML members, my lab members. They all the time made me feel like home at KAIST. They are my family here. You have two families. These are my chosen families. All of them are very small people. If they apply to your lab, and if you see them, they're from VML, don't hesitate. They will do a great job, I promise. And that was all, and I'm thankful to all of you here today. Hi, Jungdam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m really thankful for your inspiring presentation, and I'm really thankful for your sharing your talent with Korean Graphic Society. I have actually two questions. Do you have enough time for me to spend for two questions? You say quick, yes. Yeah. The first question is about the technical kind of details for your drone work. Yeah. I feel like it might be suitable for like a scenery, capturing the scenery, but I'm wondering if it can be. I think the most one problem is that the drone is very noisy to capture the first-person shot, right? So how can he handle the sound when we apply the drones for like a, how to say, the Dolby shot, something like that? This is a very great question. The answer is that usually in action movies, they post-process the voice and they put the voice after the editing. So usually in action movies right now that are creating in Hollywood, they usually put the voice in post-process. So on that stage, it really doesn't matter. Sometimes they attach the cameraman to a car and they hit another car, so they cannot use that voice. They add it in post-processing. And it will work. If you look at the video that I prepared for this paper, we capture very close shots to human, like dancing scene, like lots of things that needs a lot of interaction. People were comfortable. The only problem was voice, that we can put it in post-processing. Okay, thank you. My second question is more like a general question. Yeah. So I feel like you did everything for the contents, right? You did a drone thing, you did a robotics. Also, you are also interested in sketch, something like that. Yeah. So can you share your maybe the research visions and or future plans? I really wonder what would be your visions for the research. I always look at the gaps in the literature. So for me, I usually gap-based researcher. So I don't tell that I'm only a sketch extraction person, I'm only automated cinematography person. I usually try, this is what I learned. Trying the right problem to solve is harder than solving it. So I'm really like to be pioneer in something. So I usually look at the research question that no one see them easily. So for example, for this automated cinematography, it was the first one that seemed to use drone to imitate all Hollywood shot stars.
For sketch extraction, the reference-based sketch extraction was again the first work it's in own kind for sketches. And for AR, VR upright adjustment, this paper was the first paper using deep learning for VR adjustment. So in future work, I will look at the gaps, and whenever I see that AI technique can work well, I might apply it. For example, it can be in as far as here I told for automated cinematography, I shared some future work. We have 2 submissions in this SIGGRAPH about the future work of these categories. I cannot tell them because they're anonymous, but in these categories, I am working in computer graphic direction, as well as I might use this knowledge for medicine too. I didn't present it here, but same technique used in computer graphic and computer vision can be used for cancer treatment. And it is a very unique direction that I have in my mind too. Thank you. Okay,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진연구자 발표하게 된 이세영입니다. 저는 올해 2월에 컴퓨터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어릴 적 꿈은 게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왼쪽은 제가 얼마 전에 방 정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급 문집에서 제가 30살이 되면 뭘 하고 있을까에 대해 적은 거였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우주를 배경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연봉을 5억씩 받는 야무진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게임을 만들고 시작했던 계기는 메이플 스토리였는데요. 현실과 되게 다르게 생기는 월드를 탐험하고 막 하늘 위에서 배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컴퓨터공학부에 진학을 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대학원 진학할 때 처음 보는 게 여러 연구실 홈페이지들 들어가 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저희 연구실 티저 이미지, 연구 티저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유독 이미지가 사진이 많은 연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좋아하고 된 거 보는 거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연구실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재희 교수님이 이끄는 운동연구실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메인으로 하는 연구실이었는데요.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가상환경 속에서 캐릭터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정말 많은 모션 클립을 준비하고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그 클립을 스위칭하는 걸 텐데요. 캐릭터 애니메이션 테크닉들을 이용하면 많은 부분을 자동화해서 모션 클립을 레이블링하는 노력도 적게 들고 모션 클립 수가 적어도 합성을 통해서 풍부한 동작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막 입학했을 때는 그 전 해에 알파고가 나오면서 딥러닝이 엄청 뜨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래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에도 딥러닝을 적용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딥러닝의 시대에는 대량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션을 얻는 보편적인 방법은 아티스트가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모션 캡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방법 다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있는 모션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모션을 만들자 하는 모션 에디팅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처럼 하나의 동작과 새로운 태스크나 컨디션이 주어지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다양하게 동작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모션 에디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성되는 동작이 얼마나 다양한지인데요. 근데 결과물이 다양해지려면 애초에 변형 가능한 동작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변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션은 걷거나 뛰는 것과 같은 데일리 모션일 수도 있고 싸우거나 아니면 춤추는 것과 같은 다이나믹한 모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형 조건은 캐릭터의 신체 조건이나 벨로시티나 중력이나
상호작용하는 오브젝트까지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성되는 동작의 퀄리티 또한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마도 변형된 동작은 유저가 준 조건을 제외하고는 기존 동작과 동일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의 액션 타입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컨택트 이벤트 같은 게 바뀐다거나 쉐입이나 트래젝토리가 바뀌면 동작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동작의 피지컬 프로퍼티를 보존하는 건데요. 피지컬 프로퍼티는 점프하는 동작을 예를 들면 캐릭터가 무게에 안 맞게 너무 가벼운 점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점프 사전 동작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중력이 지구와 좀 채공 시간이 지구와 달라 보인다거나 하면은 동작이 어색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의 의미와 피지컬 프로퍼티 두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모션을 에디팅할 때 동작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동작을 수정하기 위한 과거에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동작을 인터폴레이션에서 하나로 합치거나 수식에 따라서 옵티미제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잘라붙이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들은 동작의 시멘틱은 잘 유지를 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할 수가 없어서 좀 다양하게 기존 동작으로부터 좀 많이 멀어진 동작을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피지컬 프로퍼티를 동작을 수정할 때 고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물리 환경 속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됩니다. 물리 기반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관절의 움직임을 직접 조작하는 게 아니라 각 관절에 힘을 걸어주고 물리 법칙에 따라서 조인트가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물리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캐릭터를 움직이는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도 없고 자유도도 높아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동작의 범위에 제약이 많아서 과거에는 모션 에디팅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심층 강화 학습이 발전하면서 물리 기반으로 다양하고 역동적인 동작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리 시뮬레이션을 모션 에디팅에 적용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물리 시뮬레이션은 사람답게 변형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유명한 영상이라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 태스크를 만족시키도록 물리 시뮬레이션 상에서 학습한 딥마인드의 논문 영상인데요. 보시다시피 실제 사람이 뛰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뜁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뮬레이션 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주어진 레퍼런스 모션을 그대로 따라가는 계열은 물리 시뮬레이션에서 어느 정도 모션 퀄리티가 나오지만 모션 에디팅처럼 모션을 변형해야 된다 하면은 그 변형하는 방향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때 푼 문제는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대한 다양한 동작을 생성하는 건데요. 다양한 동작과 컨디션에 대해서 변형이 가능하면서도 앞서 본 것과 같은 문제 없는 높은 퀄리티의 동작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박사과정 동안 이 주제로 진행한 두 편의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제목 그대로 하나의 모션 클릭과 변경하고자 하는 태스크 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점프를 하는 모션이 있고 중력이나 에너지를 바꾸고 싶을 때 그래서 한 번의 학습으로 태스크 스페이스 전체에 해당하는 패밀리 오브 모터 스킬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방법은 물리 환경 속에서 동작을 변형하기 때문에 하나의 점프 모션으로부터 시공간적으로 많이 변형되었는데도 동작이 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골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태스크 스페이스가 있으면 인풋 모션은 그중 하나의 태스크를 만족시키는 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점으로부터 이 스페이스 전체를 채우는 모션을 생성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물리 환경 속에서 동작을 수정하려면 일단 기본 동작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트래킹 컨트롤러는 물리 환경 속에서 캐릭터가 주어진 동작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트래킹 컨트롤러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부터 학습이 되고요. 매 시간 간격마다 캐릭터의 현재 상태에 맞게 각 조인트가 그 레퍼런스 모션을 따라가려면 어느 정도 힘을 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리워드는 레퍼런스 모션을 잘 따라가는 것이고요. 레퍼런스 모션과 태스크를 동시에 줬을 때는 지금 이 오른쪽 그림처럼 빨간 점이 태스크라고 할 때 태스크와 레퍼런스 모션이 유사할 때는 둘 다 어느 정도 만족시키면서 잘 변형된 동작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태스크가 멀어져 버리면 레퍼런스 모션을 잘 따라가면서 태스크도 만족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래킹에 더 비중을 두게 되면 동작은 잘 따라가지만 태스크는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고, 태스크에 더 비중을 두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태스크는 만족시키지만 사람답지는 않은 동작이 생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태스크와 어느 정도 유사한 레퍼런스 모션이 제공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매핑 펑션이 있어서 어떤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 태스크에 태스크랑 비슷한 레퍼런스 모션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트래킹 컨트롤러가 좋은 모션을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매핑 펑션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구하는 게 다시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트래킹 컨트롤러의 학습 과정에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추가적인 코스트 없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학습 과정에서 익스플로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퍼런스 모션이 주어져도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동작들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태스크를 만족시키는 동작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타겟 높이를 줘도 다양한 높이의 동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션들은 트래킹 컨트롤러를 학습하는 데도 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핑 펑션을 트레이닝 데이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의 모션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학습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모션들로 다시 매핑 펑션을 학습하면 이 매핑 펑션은 여러 개의 모션을 출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모션을 따라가는 트래킹 컨트롤러는 더 다양한 태스크를 만족시키는 모션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모를 통해서 저희 알고리즘이 다양한 태스크와 모션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앵귤러 벨로시티를 태스크로 준 거고요. 스핀킹 모션에서는 킥 하이트랑 로테이션 앵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반바퀴 회전하는 것부터 맨 오른쪽에 한 바퀴 반 회전하는 것처럼 동작의 변형폭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키메라의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키메라는 하나의 몸에 여러 가지 캐릭터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잘라 붙여서 새로운 캐릭터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각 동작들은, 여기 보시면 각 동작들은 여러 소스 모션으로부터 왔더라도 어떤 동작과 합성됐는지, 또 키메라의 스켈레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버추얼 캐릭터의 움직임을 생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션 리타겟팅인데요. 모션 리타겟팅은 한 캐릭터의 모션을 다른 캐릭터로 트랜스퍼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스 모션이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트랜스퍼할 수 있지만 소스 모션의 스켈레톤과 새로운 스켈레톤이 유사할 때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근육 기반 모델이나 수식 등을 이용해서 동작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소스 스켈레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떤 스켈레톤이든지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복잡한 동작의 메커니즘을 수식으로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생성할 수 있는 동작의 바운더리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동작을 생성하려면 결국에는 레퍼런스 모션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그림처럼 여러 캐릭터와 동작을 다시 조합해서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동작을 어떻게 잘라 붙이는지에 따라서 무수히 다양한 신체 구조를 가진 캐릭터의 움직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작을 조립하는 것은 여러 개의 동작을 시공간적으로 정렬하는 건데요. 먼저 소스 모션의 각각의 타임라인에서 어떤 프레임들을 하나로 묶을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동작을 시간적으로 정렬한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묶인 프레임들을 하나의 새로운 바디로 옮겨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간을 공간적으로 정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시공간적 정렬을 찾는 것이 저희 알고리즘의 핵심인데, 근데 기존 동작들의 의미도 살려야 되고 또 달라진 스켈레톤에 맞는 피지컬 이펙트도 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떻게 잘라붙이는지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투레벨 스트럭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소스 모션과 변형하고자 하는 캐릭터의 형태를 주면은 파트 어셈블러라는 모듈과 다이나믹 컨트롤러라는 모듈이 동시에 학습되면서 스파셜 얼라이먼트와 템포럴 얼라이먼트를 찾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어셈블된 모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트 어셈블러는 템포럴 얼라이먼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하나의 합성된 포즈를 생성합니다. 생성 과정에서 컨택트나 스무스니스나 동작의 쉐이프 등 동작의 시멘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옵티미제이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동작은 원래 동작의 의미나 컨텍스트 등은 보존을 하는데 물리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타이밍이나 웨이트 시프팅이나 밸런싱과 같은 것들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이나믹 컨트롤러를 통해서 물리 환경 속에서 그렇게 생성된 동작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모션에 적절한 물리적 효과를 추가했습니다. 다이나믹 컨트롤러는 앞에 트래킹 컨트롤러처럼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학습되고 시뮬레이션 된 동작과 다음 시간에서의 템포럴 얼라이먼트를 결정합니다. 두 모듈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나믹 컨트롤러가 다음 타임 얼라이먼트를 결정하고요. 그래서 파트 어셈블러는 이걸 입력으로 받아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합쳐줍니다. 그래서 합쳐진 포즈를 다이나믹 컨트롤러가 따라가면서 보정하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타임 스텝에서의 템포럴 얼라이먼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어셈블된 캐메라 모션이 생성됩니다. 저는 이 연구들을 통해서 모션 에디팅으로 굉장히 폭넓은 동작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핵심은 물리기반 시뮬레이션과 모션 옵티미제이션을 함께 사용해서 동작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도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이미지너리 인바이러먼트나 캐릭터의 모션과 같이 기존 방법으로 생성하기 어려운 가상의 캐릭터들의 모션까지 생성할 수 있어서 더욱 다채로운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데모 영상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신기해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영상을 보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팔이 안으로 굽은 건지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되게 중요하고 저희의 시각적인 경험을 다채롭게 해줄 수 있는 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중요도에 비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랙티브하게 현실과 다른 세계를 탐험하는 거는 제가 어릴 때는 게임에서나 가능하던 일이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게임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곤 합니다. 지금은 핫해졌다가 잠깐 지는 추세지만 뭐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제가 몸담고 있는 삼성도 AR, VR 기술을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더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상세계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생각했듯이 제가 가진 기술로 메타버스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지금의 저의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